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도 하나의 심리적인 사건들 뿐인 거예요. 마음은, 그리고 그것을 담는, 내 마음을 담는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 그림 속에 있는 드넓은 대지 속 넓은 하늘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담아낼 정도로 충분히 넓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몇몇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그냥 나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경험하며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 자체는 전혀 위험할 게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얘기는 심리학적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라이브 이후로는 처음이죠. 처음인데 제가 그간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얘기의 의제, 아젠다가 뭔지 무엇인지 다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를 재정립하기 전에 생각의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믿을만하지 않다는 걸 가슴으로 경험적으로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지, 어떤 잘못된 생각을 더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대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급은 생각은 믿을만하지 않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다 강조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쯤 하면 충분히 얘기한 것 같으니 시작해보죠. 앞에서 아론백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비교적 미성숙한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백이 그 경향을 인지 왜곡이라는 단어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일 때는 자주 빠지는 생각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예시로 보면 흑백 논리적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실패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완벽하다와 실패했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연속성이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주의를 특정한 한 관점에만 흑백 논리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레이블링, 꼬리표 붙이기라고 하는 오류도 있습니다. 흔히 뭐 나는 실패자야, 아니면 나는 밥만 먹는 돼지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어떤 레이블링,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 오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정보를 전체로 확대해서 일반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뭐가 일이 잘 안 풀렸어. 예를 들면 뭐 준비하다가 커피를 쏟았어. 그럴 때 진짜 나는 모든 게 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탄하고 하는데, 사실은 과잉 일반화한 거죠. 커피만 쏟았을 뿐인 겁니다. 감정적 추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상황과 경험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상황, 대상, 경험을 안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무기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한 가지 원리로 귀결되는데, 이 모든 사례들은 전부 어떤 추론 과정에서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디스턴싱에서 자주 나타나는 예시를 제가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회사 동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깊게 얘기해보면 실제 동료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힌트는 거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그러한 심리적 사건이 떠오른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실제 나의 행동도 그와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나를 무능하게 생각한다는 생각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당연히 회사에서도 제대로 행동 못하겠죠. 아마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행동도 어색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이 반복되면 동료들이 생각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자, 이제 생각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뭐가 일이 조금 어긋나면 아주 흑백 논리적으로 다 끝났고 망했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사이에는 정말 많은 연속성이 있죠. 내가 아무리 2시간, 3시간에 날렸어도 이 하루 24시간이라는 기간 내에서 보면 일부에 불과하고, 또 일주일 168시간에 비춰보면 너무도 작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2시간, 3시간 날린 것에 대한 나의 좌절감은 일주일은커녕 한 달이고 지속되면서 나를 갉아먹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나는 망했으니까 뭘 더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도서관에 가지 않고 더 자게 되겠죠. 자,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진짜로 실패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머나, 생각은 현실이 돼버린 거죠. 사례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뭐 이런 사례도 많아요. 남자친구가 주말인데 친구와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랑 놀지 않는 걸까?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렇다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자꾸 연락하고 또 때로는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수동 공격성을 보이면서 남자친구를 압박합니다. 자꾸 많이 연락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불평, 불만이 비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잘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고, 그렇다 보면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싫어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역시나 여기서 그 시점부터는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내 생각을 남의 생각 바라보듯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자기 객관화에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 사례를 가지고 해보죠. 아까 남자친구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나와 약속을 잡지 않은 겁니다. 이때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 생각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 심리학적으로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 생각을 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다시 한번 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일반 명제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가 라는 나의 생각을 그냥 일반적인 제3자에 대한 진술로, 연인 관계에서 누군가가 상대를 싫어한다 이렇게 바꿔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바꿔 적어본 명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상대가 아프거나 힘들 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상대의 일상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이제는 연인 관계의 누군가가 상대를 싫어한다고 볼 수 있겠다고 제가 이렇게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런 이후에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적었던 각각의 요건들이 나에게 해당하는지 그 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일반 명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나 자신한테 해당하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실제 나의 사례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상대가 아프거나 힘들 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 지난번에 힘들다고 했을 때 징징거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것도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상대의 일상에 대해 궁금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자기의 속 깊은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이것도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모르겠는데 이전 연애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 사람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적게 하긴 해.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반대로 그 요건들이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특히 내가 원하는 생각, 나의 색안경과 다른 관점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고 뭔가 또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럴 때에는 그냥 어떤 변호사가 있다.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다. 우리 변호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 사람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의 책무인데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변호사가 한 명 있다고 가정하고 그 변호사의 시선으로 적어보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면 상대가 아프거나 힘들 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그래도 아프거나 그러면 잘 챙겨준다. 약도 주고 그런다. 적어볼 수 있겠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일상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 근데 일상 공유는 진짜 밥 뭐 먹고 이런 거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 얘기해 볼 수 있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중요한 순간, 중요한 기념일 이벤트 순간에는 확실히 표현해. 이렇게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방향의 관점들을 종합해서 각각의 요건이 나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자, 보자. 상대가 아프거나 힘들 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20점 정도, 상대의 일상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30점 정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50점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내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다시 일반적인 명제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 예시에서는 이번에는 연인 관계에서 누군가가 상대를 좋아한다라는 게 이제 반대 명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대 명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그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와 자주 만나려고 노력한다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보고, 한편으로는 바쁠 때는 2주 정도 안 본 적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뭐 한 번이니까 요거는 한 80점 정도 해당.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한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싸워도 풀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해당하긴 하는데 가끔은 또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 풀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한 50점 정도. 그리고 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중요한 시간을 함께 보낸다. 이 요건은 크리스마스, 생일, 기념일 같은 건 함께 보내니까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또 설날 같을 때는 연휴 내내 안 보기도 해. 근데 그건 또 뭐 가족 행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종합해보면 이건 80점 정도 해당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관점을 양극단에 두고
균형 잡힌 관점을 취해보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한 100점 정도 하고 나를 좋아한다는 게 한 210점 정도 나오니까 대충 결론은 저기 분홍색 화살표 저쯤에 둘 수 있겠죠. 나를 좋아하긴 하는데 또 때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 정도 잡을 수 있겠죠. 혹은 때로는 결론이 이 정도 지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정도 지점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하겠죠. 하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 명확한 한 가지는 내 결론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양극단에 있지 않고 그 연속선상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아서 보면 내가 얼마나 한쪽에만 나의 주의를 선택적으로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잘 안 되거든요. 디스턴싱에서 이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하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편향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색안경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강해가지고 정말 한쪽에만 주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해당한다는 근거는 너무 잘 떠올리거든요. 근데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너무 못 떠올리는 겁니다. 아, 모르겠는걸요? 진짜 없는데요? 막 이런 식이에요.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친구 도움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디스턴싱처럼 옆에서 그 질문을 계속해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좋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하다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내가 너무 한쪽에만 집중해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도무지 안 된다 이럴 때에는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게 있을 때는 혼자서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그냥 받는 게 좋습니다. 이 질문을 잘 해줄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강력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론 벡은 나의 도식, 이 색안경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강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는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정체감만큼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할 것이다. 만약 치료자가 이런 견해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환자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공감의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념 체계를 보호하는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인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환자의 신념 체계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는 아마 하품을 하고 피곤하다고 말하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거나 지루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짜증을 낼 수 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핵심 오해들을 수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합니다. 실제 저희가 디스턴싱을 해보면 이런 반응이 관찰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기 싫어요. 기분만 나빠지는데 뭔가 미루고 회피하게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을 조금만 잘 구슬려서 이야기 나눠보면 그냥 진짜 이분들이 기분이 나쁘고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불편한 부분이 건드려져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과정은 전문가가 잘 완급을 조절하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살펴보면 강력한 방어 기제가 있을 때가 많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과 관계없는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성장 과정이다. 하지만 다른 색안경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살표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또 흔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렇네. 그게 아니다. 그 친구는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생각을 대체해서 주입하는 과정 자체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팝콘들, 즉 무작위적으로 뛰어오르는 생각들을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은 어차피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의는 특정한 곳으로 편향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없애려고 할수록 계속 그 생각만 더 강하게 부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 비합리적인 생각을 수정하려는 노력은 때론 또 너무 가혹하고 수용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산을 넘어서 그런 작업을 해본다고 해도 일평생 온전히 특정한 생각이 안 나타나도록 대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 방금 제가 설명했던 자기객관화, 생각의 내용을 잠깐 봤죠. 내용을 건드린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의 교훈은 더 올바르게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게 정말 별로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실제 내 생각을 가지고 이해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 머릿속에는 지금 이런 색안경이 있었다는 걸, 내가 나의 주의를 안 둬서 그렇지 생각보다 다른 가능성, 다른 이야기들은 이 세상엔, 심지어는 지금 내 머릿속에도 제법 많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의심해 보았다면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마음 자체를 의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화살표가 결론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때론 내 생각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확할 때도 있고, 때론 택도 아니게 편향되어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제법 균형 잡힌 결론일 때도 있거든요. 화살표는 어디든 위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이 작업들을 그냥 해보면서 딱 한 발짝만 거리를 두고 디스턴싱 해서 방금 그 전체 과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생각과 마음이 작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알아차리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기꺼이 경험하면서 동시에 나의 주의를 특정한 한 곳에 두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마음속에 벌어지는 그 모든 것과는 별개로 나의 주의를 내가 원하는 가치에 두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만든 아론백이 이런 얘기 했다고 했죠. 관찰하는 자기, 여기서 관찰하는 자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나에 해당하는데, 이 나가 더욱 확고할수록, 즉 나의 위치가 명확할수록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는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의의 손전등을 어디에 둘 수 있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들, 우울, 좌절, 분노, 불안, 무기력, 모멸감, 자책, 자기 비난, 자괴감, 온갖 생각들이 있겠죠. 내가 늘 만족스럽고 내가 늘 자랑스러울 수는 없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어디 휴지통 속에 구겨진 종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모든 감정과 생각들은 광활한 대지 속 드넓은 하늘 위로 떠다니는 구름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은 저마다의 수명이 있고 또 그 수명이 다하면 사그라들 뿐입니다. 어떤 구름은 너무 괴롭고 큰 문제 같아서 내가 들판에서 일어나서 정신없이 그 구름을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구름은 없애고 싶어서 하늘 위로 허무한 손짓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은 그럴수록 우리가 그렇게 저항하고 피하려고 할수록 제 수명을 더 늘려나가고 더욱 커져가고 더 오래 존속될 뿐이에요. 그 구름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도 하나의 심리적인 사건들 뿐인 거예요. 마음은, 그리고 그것을 담는, 내 마음을 담는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 그림 속에 있는 드넓은 대지 속 넓은 하늘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담아낼 정도로 충분히 넓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몇몇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그냥 나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경험하며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 자체는 전혀 위험할 게 없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면, 생각과 너무 거리가 가까워져서 정신이 없을 때면 지금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생각의 내용을 따져본 뒤에는 다시 이 공간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몸은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품고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나인 것도 아닙니다. 나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감정은 아닌 거예요. 내면과 나 자신 사이의 거리감, 나의 공간은 충분히 넓다는 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